예, 알겠습니다. 다음 이제 그 판결 소식으로 한 가보죠. 어저께 12.3 비상계엄 당시 한겨레, 경향신문 등 이제 언론사 단전 단수를 지시한 혐의죠. 예.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1심에서 징역 7년 선고받았습니다. 네, 어제 서울중앙지법 형사 32부 재판장 류경진 판사입니다. 이상민 전 장관의 내란 가담과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내렸고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해서 징역 7년 선고했습니다. 참고로 특검팀의 구형량은 징역 15년이었습니다. 이게 어저께 보면서 그거 한 게 야 이게 복글복이구나. 네. 이게 한덕수 전 총리도 구형 15년. 네. 네. 이상민 전 장관도 징역 구형 15년. 네. 그래서 이제 그 특검이 보기에는 어차피 같은 내란 특검이 한 거잖아요. 네. 특검이 보기에는 한덕수나 이상민이나 죄질이 물론 이제 한덕수 전 총리는 이제 그 총리라는 좀 위치가 더 높았던 게 있고 예. 이상민 전 장관은 좀 더 구체적으로 실행한 잘못이 있고 네. 그래서 비슷하다라고 봤는데 재판부는 어떤 판사를 만나냐에 따라서 이게 23년이 되기도 하고 7년이 되기도 하면 한덕수 전 총리는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는 가슴을 쓸어내렸겠죠. 그러니까 이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내란은 맞다. 그러니까 일단 정의를 그렇게 내렸습니다. 전제를 이것은 내란이다라는 전제로 하고 그것에 대한 실행이 이루어졌다는 것까지 인정을 했습니다. 더해서 이상민 전 장관이 계속 거짓말을 했다까지도 인정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거짓말은 아까 말씀하신 언론사들의 단전단수와 관련돼서 그 문건을 본 적도 없다라는 거짓말로 시작해서 끝까지 지시한 적도 없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부분에서 모두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한덕수 전 총리하고 이 법적인 판단은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요. 그런데 다만 그 다음입니다. 여기서 이제 다만이라고 표현했는데 실제로 판결문도 다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그 소방청장에게 단전 단수를 지시한 뒤에 확인 조치, 그러니까 그 이후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이제 15년에서 7년으로 깎인 겁니다. 그러니까 양형에서 깎인 겁니다. 양형에서. 뭐 물론 이제 좀 더 법률적인 설명을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거 말고 판사가 재량껏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에서는 있었고 또 이곳에도 있었는데 그곳에서는 좀 더 엄하게 위로부터의 쿠데타이기 때문에 더 엄정하게 처벌을 한 것이고 이것은 다만 후속 조치가 없었다. 후속적인 점검이 없었다는 측면에서 반으로 깎였고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리 판사님께서 대한민국 행정관료 체제를 너무 과도하게 높이 평가하시네요. 우리 행정관료 체제가 확인 잘 안 합니다. 지시 내리고 대부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역시 단세포적으로 판결을 내렸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예를 들면 이 직권남용 부분이 이거지 않습니까? 지시는 했는데 지휘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분 이야기대로 하자면은 이상민 장관이 각 언론사에 가서 수도꼭지 다 잠궈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가 통하는 거예요. 이 한편으로는 이게 윤석열이 주장하는 계몽령하고 똑같은 거예요. 계엄은 했지만은 실제로 2시간밖에 안 했고 집행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단전 단수 했지만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큰 죄가 없다. 양형의 사유가 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계몽령하고 똑같은 수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내란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는 윤석열 재판에 대한 우려를 들었다라는 측면은 있습니다만은 양형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역시 대한민국 재판부는 모든 것들을 단세포적으로 자꾸 해석하는 수준이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또 증명했다고 보여집니다. 어저께 이제 우리 오후 3시 반에 뉴스 다이브 방송을 네. 했잖아요. 유튜브 방송. 그 뉴스 다이브에 나온 한 변호사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이게 징역 7년형이면 보통의 경우 이제 보이스피싱의 중간책 정도가 한 징역 7년형 정도 받는다고. 그러니까 그걸 보면 이거 너무 상황이 너무 심각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도 하고 그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 가족들도 이 형량에 대해서 좀 만족한 듯한 그런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상민 장관 활짝 웃으면서 이제 그 딸로 보이는데 뭐 아빠 사랑해 이야기하면서 이 가족하고 이렇게 환하게 웃고 나가는 모습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이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또 이게 중계됐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 현장을 또 그대로 봤고 이 분위기도 느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오히려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한 필요성도 좀 높아졌다고 그런 이야기들도 좀 나오고요.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계속되는 그 재판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하셨던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인 재판을 한다 이런 비판도 좀 나옵니다. 예, 뭐 판결 태도 저기 선고받는 태도에서 이상민 장관 굉장히 좀 독특하다는 사람이 들어요. 제가 어디 가서는 그 노인을 위한 날은 없다 그 악역 그분도 비유됐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하인리의 법칙입니까? 악의 평범성 굉장히 일상적이잖아요 이 사람. 가족들하고도 친절하고 그다음에 행안부 장관 마칠 때도 보면은 그 이태원 참사를 통해 가지고 수많은 목숨 잃어내서 나는 행복하게 장관직 수행했다. 이상한 발언이었죠. 하여튼 뭐 우리 사회의 이 고시 엘리트들 중에 이런 분들이 몇 분 있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독특한 캐릭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 그렇죠. 뭐 그런 네네. 부분인가요? 네네. 그러니까 한쪽으로만 이렇게 쫙 쏠려가지고 네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저께 이제 재판부가 이제 양형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 이제 아쉬움이 많지만 그 내란에 대해서는 평가는 명확하게 내린 거죠. 네, 그렇습니다. 내란죄에 해당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는 15년이 아니라 23년 선고가 내릴 것으로 모두 이렇게 저렇게 엄정하게 이야기한다면 23년 갈 것이다라고 짐작을 할 정도로 좀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지휘 체계에 따라 군 병력과 경찰력을 동원해 통제한 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다수가 결합해 유영력을 행사해 한 지방에 평온을 해하는 위력 있는 내란 행위로 판단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거는 뭐 그냥 짐작입니다만 자꾸 그런 의구심이 자꾸 가는 게 이상민 전 장관은 판사 출신이잖아요. 예. 혹시 그게 양형에 영향을 미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얼핏 들기도 해요. 한덕수 전 총리도 물론 김현장에 잠깐 있긴 있었지만 어차피 행정관료 출신이고. 그러니까 저는 어제 선고 장면을 봤는데 아까 평론가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보통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판사가 직접 재판을 내리는 그 저 위에 앉는 게 아니라 이 아래에 앉아 있으면 그냥 위축되기 마련인데 오히려 그 재판정이 본인이 굉장히 익숙하다. 이런 느낌도 좀 받았고 익숙하겠죠. 네, 그렇죠. 익숙하다는 느낌도 받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야기할 때마다 본인은 이것을 예상했다라는 느낌도 좀 있었어요. 네. 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요. 저는 재판부에 단세포적 흐름이 잡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좀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데 누가 심판을 내리는가라는 부분인데 만약에 전두환의 12.12를 직접 경험했던 분, 그 당시에 서울에 살았는데 탱크가 왔다 갔다 하고 또는 광주 항쟁의 현장에 있어서 광주의 시민들이 학살당하는 모습을 보셨던 분이 판사라면 이런 판결 내렸을까요? 그런 판사는 이제 나이대가 그 나이의 문제이기도 하고 시대 유감이라는 저는 표현을 쓰고 싶은데요. 우리 한국 사회가 민주화 이후 안락한 세월을 지나면서 이 고위 엘리트들이 충원되는 방식은 과거처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법규를 해석하고 그것을 본인이 어떻게 판단하느냐 문제지 사회적 상황이라든가 역사적 맥락 속에서 이해하는 게 부족한 시대가 됐다.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지금도 엘리트로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판결을 쉽게 내리지 않았나 그렇게 좀 생각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엘리트와 국민들의 일반 국민들의 괴리감 그게 좀 좁혀져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예,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어저께 헌법 존중 정부혁신 TF 조사 결과도 어제 나왔습니다. 그 내용 잠깐 설명해 주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는데요. 실제로 어제 이야기가 나오기 전 한 일주일 전부터 각 부처에서는 굉장히 내부적으로 소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결과가 나오냐에 따라서 사표를 쓰는 사람도 나오고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것을 발령이 나오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실제로 헌법 존중 정부혁신 TF 같은 경우에는 행정조사로 정부안에 내란 동조자 협조자를 가려내 처벌하기 위한 그러니까 지난해 11월에 출범된 조직이고요. 어제 윤창열 국무조정실장이 직접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2달여 조사 동안 조사를 해서 징계 요구, 주의 경고, 수사 의뢰, 후속 조처도 진행을 할 것이고요. 결과를 좀 보면은요. 징계 요구 89건, 주의 경고 82건, 수사 의뢰 110건 등의 후속 조처가 있었고요. 징계 요구 같은 경우에는 군이 48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군이 당연히 많을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경찰 22건이고요. 행정안전부 4건이고요. 그다음에 등등
부처들이 쭉 나오는데 저는 인상적인 부분들은 소방청 2건이 있었다는 것도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단전 단수와 관련된 예, 그 이후에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좀 자세한 상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취재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수사 의뢰 같은 경우에는 군이 108건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것 또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달 12.3 당시에 예. 그러면 행정부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법무부 같은 경우에 좀 자세한 이야기가 좀 나왔는데 특히 박성재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출입국 관련돼서 지시를 내린 것으로 좀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업무 부서 공무원들이 12월 3일 날 자정께 출근해서 대기한 이런 상황이 있었고 또 교정행정부서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구치소 교도소죠. 구금시설 여유 파악을 지시받고 이행을 준비한 상황 이런 것들도 파악이 좀 됐습니다. 해양경찰청 같은 경우에도 뭐 이야기가 좀 나왔고 대통령 국가안보실이라든가 등등 이상민 말씀하셨던 것처럼 행안부 장관의 한겨레 경향 주요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와 관련된 부서들에 대한 공무원 조사도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 관료 조직이라는 게 위에서 지시 히에라키가 강하고 위에서 지시를 하면 무조건 다 따르도록 돼 있잖아요. 근데 그걸 다 따를 필요는 없죠. 관료 조직의 고위직이면은 헌법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도는 있어야 되고 포고령이 나오는 순간 그걸 모든 사람들이 다 해석을 해줬단 말입니다. 바로 해석을 해준 상황에서 그걸 집행을 했다 이러면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특히 문제가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광역 기초 단체장들 중에 이 포고령에 따라 가지고 군대를 뭐 출동을 요구했다거나 이런 그 단체장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민주당 단체장 중에도 뭐 청사 폐쇄 이야기가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저는 뭐 엄하게 다스려야 된다. 청사 폐쇄를 한 건 뭐죠? 청사 폐쇄를 했다는 것은 뭐 그 모든 통수권이 군으로 가잖아요. 계엄령 하에서는 그런 것들을 이제 받아들이는 취지로 이렇게 읽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엄하게 다스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군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군은 지휘 명령 계통 자체가 굉장히 그 즉결 심판도 있고 압박이 강합니다만 일반 공무원들은 사표 내면 그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류혁 감찰관 같은 경우 나 이거 참석 못하겠습니다라고 사표 내겠습니다라고 그렇죠. 했죠. 예. 그렇게 하면 그만인 거예요. 근데 그거에 따라서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친일파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일제강점기 때 친일파들이 강제징용이라든가 위안부 문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 나올 때마다 난 명령이 와서 했다고 명령이 왔으면 그냥 사표 내면 되잖아요. 그리고 쉽게 말하면은 일제 관료가 아니면 되는 거잖아요. 본인의 출세욕이 같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들을 한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특히 국가 체제 내에 있는 관료들이 이런 행동에 동의한 것을 아주 엄하게 다스려야 된다고 봐요. 물론 이제 요즘은 옛날같이 무슨 명령을 어겼다고 해서 무슨 감옥을 보내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그런데 그렇죠. 오히려 사실 고위직일수록 지금 최근에 이제 이거 12.3 당시 상황을 보면 고위직일수록 더 취약했던 것 같은데요. 보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매뉴얼대로 움직이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엄이 벌어지고 지시가 내려왔는데 가장 먼저 한 일이 이 계엄이 온당하냐 아니냐가 아니고 매뉴얼이 있느냐부터 찾는 겁니다. 법무부가 제일 그거 아닙니까? 저기 국민에게 봉사해야 된다는 기본 철학은 있고 위에서 시키는 걸 어떻게 잘 집행할 것인가라는 기능적 인간으로 전락한 거죠. 이게 한국 사회의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이라는 것을 정치를 이해하지 말라는 뜻으로 나는 머리를 통 비워라라고 역으로 잘못 생각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은 영혼이 없다. 그래서 그렇죠. 무조건 지시를 하면 무조건 거기에 따른다. 공무원은 영혼이 있어야 됩니다. 민주적인 절차와 형식으로서 국민들에게 봉사해야 된다라는 영혼이 있어야 되는데 그 영혼이 제거되어 있거든요. 이거 영혼을 다시 불러 일으켜야 되고 저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과도화된 한국 사회의 매뉴얼을 줄여가면서 오히려 역으로 집단지성이 발휘되고 공직사회도 토론과 그다음에 수기하는 태도로서 집행하는 방법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주 미시적으로 들여다보자면 한 군의 정보와 관련된 기관들이나 아니면 수사와 관련된 기관 여러 기관들이 개별적으로 지시가 내려갔는데 단 한 군데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토론이나 회의가 있었던 곳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매뉴얼을 말씀드렸는데 지시가 내려간 순간 매뉴얼부터 찾고 우리가 이 매뉴얼대로 따랐을 때 어떤 우리한테 업무가 부여되고 또 어떻게 하면 불법이고 합법인가에 대해서 그거부터 좀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계엄이 불법이다라는 전제에서 움직인 게 아니라 일단 계엄은 우리한테 하달이 됐고 이것을 준수하는 것이 합법이다라고 여기서부터 출발한 것 때문에 사실은 헌법적인 그게 윤석열 논리잖아요. 맞습니다. 계엄은 대통령의 권한이다. 그렇죠.
우리 법조인들이 헌법은 공부 안 하고 형사소송법만 딸딸딸 외우잖아요. 그거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꾸 말씀드린 것처럼 단세포적 판결 내리는 거잖아요. 헌법적으로 따져보면 전부 다 법률 문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는 생각을 깊이 해야 되거든. 생각을 깊이 하기 싫은 거야. 우리 사회의 하나의 경향이에요, 이게 지금 저는. 근데 사실 이게 이전에 보면 네. 이명박 정부 말기에 국정원 댓글 사건이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때 국정원에 들어간 사람들이 국정원 들어가기 쉽지 않거든요. 이제 그 좋은 성적을 받아야 되고 그때도 다 명문 대학 나온 친구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댓글 지시를 받았을 때 그게 임했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그때 당시 이제 법원에서 한 게 나는 지시대로 움직였다. 예. 그래서 난 죄가 없다. 이제 그때도 그분들이 다 이제 물론 이제 그렇게 중한 건 아니었지만 다 그 벌을 받았단 말이에요. 지금도 이제 똑같은 상황에서 맞아요. 이제 이게 불법이냐 아니냐는 불법한 지시냐라는 것을 한 번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근데 이제 우리가 모든 게 다 제거되고 무조건 지시하면 따른다. 지시하면 따른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 극단적인 상황. 예. 이렇게 되면 사실은 먼저 최악의 경우에 외적이 침입을 해서 그 장악을 하면 그 지시에 또 따르게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저기 예. 그 일제 강점기 때 친일파들을 놀리고요. 그다음에 동학 농민군을 그 뭐라고 합니까? 그 학살했던 광군들의 논리예요. 근데 실제로 이 공적인 영역에 일을 한다는 것은 무엇이 공적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이 생각을 갖고서 일을 해야 되는 거지 기계처럼 일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뭐 늘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민주 시민 교육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한국 사회에서 필요한 것은 아직도 조직 문화가 아니라 개인의 자유가 더 중요하다라는 개인의 자유가 아직 좀 더 획기적으로 신장되어야 돼요. 개인이 모여서 조직이 되는 것인데 우리 보면 늘 조직이 우선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일각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제 야 이런 사람들을 이제 벌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제 공직 사회가 어수선해지고 이제 앞으로 무슨 명령이 통하겠냐 지시하면 그거는 안 되는데요라고 이렇게 하면 이게 조직이 돌아가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균형점도 있고 어느 수준까지 그 정할 것인가 하는 것은 또 정하면 되는 겁니다. 헌법 명률 명령 조례 규칙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저는 명령과 규칙에 의해서 충분히 정하고요. 우리 한국 사회가 규범집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을 겁니다. 아시겠지만 민주당 당원 당규집이 전 세계에서 가장 두껍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 조간신문 가운데 한 세 곳 정도가 관련 사설을 썼는데요. 제목만 보면 한겨레 신문 내란 당시 군 움직임 한치도 남김없이 실체 밝혀야, 동아일보 정부 내 내란 논의 매듭 지어야, 조선일보 명령 복종이 생명인 군인들 괴롭히기 그만해야. 이렇게 실체 밝혀야, 매듭 지어야, 괴롭히기 그만해야 약간의 스펙트럼이 보여집니다. 어떤 언론사가 친일의 뿌리인지 바로 드러나네요. 네. 저는 이 제목도 읽었지만 내용을 좀 봤는데 실제로 명령 복종이 생명인 군인들의 괴롭히기를 그만해야라는 말을 그대로 돌려주면 이 군인들의 생명이 명령 복종이고 이것이 온당한 명령이고 실제로 군의 생명, 그러니까 국민을 지키기 위한 군의 자리를 그대로 제대로 잡게 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사실 지난주에 꽤 고위직 군에 종사하는 분을 만났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완전히 반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더 많다라는 거죠. 예,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디테일하게 들여다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할 사람도 벌할 사람이고 살릴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출동을 하고 있던 차를 갓길에 세웠다든지 그리고 우리부터 출동하면 안 돼라고 하면서 지연시켰다라든가 이런 디테일들이 여전히 존재를 한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과 아닌 사람들을 잘 구분해서 이런 미시적으로 저항했던, 그러니까 소극적 저항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사람들까지 구분을 하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우리 군을 위해서도 좋고 온당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명령 복종이 생명인 군인들 이게 뭐 이런 표현을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극단적인 게 1980년 광주 항쟁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명령 복종이 생명이면 명령하면 무조건 따라야지. 이렇게 되면 이제 그렇게까지 가는 거고. 근데 이번 내란이 성공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현장 군인들이 이거 아니잖아. 그렇죠. 라는 것 때문에 머뭇머뭇한 거죠. 그 긴 시간 동안 그나마 우리가 민주주의 교육이 된 거죠. 그나마. 제가 현장에서 그 군인들하고 몸 부딪혀 봤잖아요. 몸이 돌덩이에요. 그렇죠. 돌덩이에요. 그 아주 실제로 훈련받은 부대기도 저희가 이제 저도 이제 야 너는 애미여비도 없어 뭐 이런 뭐 막말도 하고 이랬는데
그 친구들이 정말 마음 먹고 진압하고 그 유혈 사태 만들려고 했으면 정말 제2의 그 광주항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 젊은 그 현장에 있었던 군인들이 판단을 잘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어졌던 거, 안 생겼던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 내란을 막은 거는 시민들과 현장 군인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보다 적극적으로 만약에 작전을 펼쳐서 단전을 완전히 한 다음에 작전을 펼쳤으면 또 상황이 어떻게 됐을지 그렇죠. 실제로 그런 내려갔잖아요. 순간에- 실제 예. 내려갔죠. 그 끊으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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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그런 순간에 어떤 현장의 소극적인 저항들, 소극적인 판단들이 지금 생각해 보면 다 하나가 모여서 내란을 막았던 그런 상황인 것도 같습니다.